안녕하세요. 법과생활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간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과실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형사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그런 사례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소송 케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2주에 걸친 이 수업 가지고는 굉장히 우리가 어느 단편만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제가 우리 네이버 카페에 의료소송 관련된 판례와 판결문이 있으면 특히 간호사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소송 사건들을 제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아니더라도 수업 이후에라도 우리가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그런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같은 데서 이제 민형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소송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개인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상급 병원에서는 이제 법무팀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인 개인에게 소송 비용을 예외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소송 비용을 대고 있는데 이거는 적극적인 진료 행위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리스크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이 판결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18부 민사부 판결인데요. 우리가 민사 판결인지 이 판결문 원본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5부와 18부가 민사부예요. 그래서 의료소송 관련된 민사부가 15부와 18부입니다. 그래서 민사 18부에 배당된 민사사건이었고요. 우리가 여기에 민사라고 써있기 때문에 민사인지도 알고요. 사건 번호를 보면 2005 가합 110429 하고 옆에 손해배상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이런 거였다면 형사였을 거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이렇게 돼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요.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과실에 대해서 배상, 금전적인 배상을 해달라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민사부가 없다 하더라도 요걸 못 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민사소송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는 이제 원고와 피고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가 되겠고요. 의료 과실이 있는 이쪽 손해배상을 해야 될 가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예요. 소송을 한 사람이 원고고 그 상대방이 피고다. 그래서 피해자 원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부인과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이고 원고 1이 남편이고 원고 2와 3이 그 자녀분이에요. 임산부는 사망한 사건이었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원고 2와 3은 이 원고 1과 망인 임산부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친권자 김 실명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웠고요. 원고 1이 친권자인 거고요.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가 담당을 했고요. 피고 의료법인 성해의료재단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고요. 소송 대리 변호사는 두 분이었죠. 백경희 변호사하고 정정민 변호사 소송 복대리인으로 소송이 진행됐었고요. 백경희 변호사님은 좀 지금 인하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백경희 변호사가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로 유명하시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판결의 변론 종결은 2007년 4월 3일 날 변론은 종결을 했고 법원 판결 선고는 2007년 7월 24일 날 선고를 했죠. 소송 제기는 2005년에 했기 때문에 2005 가합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연도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 받기까지 2007년 한 2년 정도 걸린 그런 사건입니다. 의료소송은 최하 진짜 1년에서 2년 정도 1심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평균 1,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을 보시면 판결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주문인데요. 1번 피고는 원고, 피고 아까 병원 대표이사죠. 피고는 원고 김땡땡에게 3,045만 4,788원을 지급해야 되고요. 원고 2와 3에게 각각 1,856만 9,8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년 5월 11일부터 2007년 7월 24일 소송 제기일이 2005년 5월 11일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판결 선고가 2007년 7월 24일이니까요. 소송 제기 때부터 판결 선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각각 이 금액에 연 5%씩 이자를 더하고 완납하지 못하면은 2007년 7월 24일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비율의 이자가 계속 붙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구 취지를 보면은 원고가 이렇게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피고는 원고의 희망사항이에요. 원고 김땡땡에게 1억 3,945만 2,965원 그리고 원고 2 김, 원고
3김에게 각각 8,763만 5,3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년 5월 11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희망사항이죠. 남편에게는 1억 3,900만원 정도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각각 8,700만원 정도씩을 지급하라라는 것이 이제 원고의 희망사항이었는데, 법원 판결은 남편 김땡땡에게 3천만원 정도, 그리고 그 각 자녀들에게 원고 2와 3 각각에게는 1,800만원 정도씩을 지급하라고 해서 원래 청구 원했던 만큼에는 상당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원고 승소 판결이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소의 돌아가신 임산부 임땡땡은 2005년 5월 11일 피고산하 성해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원고 김땡땡은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그리고 원고 김은 이 원고 김땡땡과 망인의 자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원고 2와 3은 이 원고 1과 망인, 임산부의 자녀이다, 이 얘기예요. 피고는 망인의 산부인과 주치의인 소의 조태일의 사용자다. 대표이사는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의 사용자라는 거죠. 망인 임산부는 임신 37주인 임산부일 때 청와 산부인과에서 외래로 검사를 받아오던 중 심장 초음파 검사상 폐동맥 고혈압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5년 5월 3일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받은 결과 좌심방과 좌심실은 정상이었으나 우심실과 우심방이 매우 비대해져 있고 심한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5월 9일이죠. 제왕절개 수술을 예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망인은 2005년 5월 8일 오전 9시 5분경부터 갑자기 진통이 시작돼서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수술 직전 이학적 검사 결과로는 청색증, 호흡곤란, 창백함, 빈맥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산소 포화도는 88.6% 정도였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47분경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조태일이 시행한, 이 산부인과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이었네요. 주치이기도 했죠. 네네. 산부인과 주치의가 여기는 전문의 선생님이네요. 이분이 시행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원고 김동안을 출산하였는데, 수술 중 산소 포화도는 84에서 92%를 유지하였다. 망인은 수술 후 2005년 5월 8일 오후 2시 호흡곤란은 없었으나 혈압이 70에 50까지 떨어지고 산소를 2리터씩 주입받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가 45에서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산소를 7리터씩 주입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산소 포화도가 82% 이상으로 오르지 않아서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는데, 같은 날 오후 4시경 혈압은 90에 60,
호흡곤란은 없었고 산소 7리터 주입받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 92.7%를 나타냈으며 정상 유지가 됐네요.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약간의 폐우열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상황입니다. 망인은 2005년 5월 9일 혈압 120에 80 정상이네요.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결과상 산소 7리터를 주입받고 있는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가 83.4%, 아까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아까 92.7%였는데요. 계속 산소 7리터 주입받고 있는 상태에서 83.4%로 떨어져 있네요.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양측 폐우열이 악화된 소견을 보였고 피고병원 순환기내과에서는 우좌 단락이 동반된 선천성 심장질환을 의심하면서 망인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망인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망인을 준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산소 5리터씩 산소 마스크를 통해 흡입하였고 같은 날 오후 망인이 주치의였던 1년차 레지던트 김땡땡은 산소 호흡을 지속하는 상태에서 침상 주변으로 보행을 해볼 것을 권유하였다. 주치의는 또 1년차 레지던트 선생님이었네요. 네. 망인은 2005년 5월 10일 혈압 100에 60, 호흡곤란은 없었고 산소 7리터를 산소 마스크를 통해 주입받고 있는 상태에서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산소 포화도가 79.6%였으며 그 후 산소 주입량을 5리터로 낮추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순환기내과 과장의 지시에 따라서 산소 3리터를 비강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는데 망인은 중환자실에서보다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언제까지 금식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등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레지던트 김땡땡은 망인과 망인의 남편인 원고 김땡땡에게 망인의 심장 상태를 설명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망인은 2005년 5월 11일 오전 혈압이 110에 70, 호흡곤란 및 어지럼증은 없었으나 산소 3리터를 주입받는 상태에서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산소 포화도가 59.6%였기 때문에 산소 주입량 5리터로 증량되었고 레지던트 김땡땡으로부터 순환기내과에서 오후 동맥혈 가스 분석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순환기내과로 전과하거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경 산소 주입기를 제거하고 피고병원 3층 복도에서 보조기구에 의지해 보행하던 때만 해도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운 증세를 호소하지 않다가 12시경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면서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는데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들은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산소 마스크로 10리터의 산소를 공급하다가 엠블베킹으로 바꾸고 나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계속적으로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결국 같은 날 저녁 8시 46분경 사망하였다는 그런 사실관계였습니다. 망인이 사망 후 국가수행지에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은 선천성 심장질환, 심방중격결손 2cm로 인하여 우심실 비후 폐동맥 고혈압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 자궁의 수술 부위에서는 특이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한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관련된 의학 지식을 보면 아이젠맹거 증후군이란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동맥관계 존증
등 기존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된 후 폐혈관의 저항성이 전신혈관의 저항성보다 커지게 되면서 우좌단락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알츠하이머 증후군 산모의 임신 시 모성 사망률은 30에서 5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의학적으로요. 그리고 사망한 산모의 대부분은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사망을 했으며, 이 같은 높은 사망률로 인해 상기 심장질환을 가진 여성의 임신은 모성 사망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임신하게 된 경우에는 초기의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스스로 활동을 제한하고 침상 안정이 길어지게 되면 하지정맥 등의 혈류가 저하되어 혈전이 발생되는 증상인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게 적절한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조치이고, 기존의 심장질환이 있고 당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상 상태가 악화되고 있더라도 환자가 보행 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 반드시 보행 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경우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여 보행 운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의학적인 기본 지식이네요. 산소호흡기, 휴대용 산소호흡기, 포터블 옥시즌 가지고 이제 보행 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런 판단을 보시면요. 네, 당사자들의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2005년 5월 11일 심한 폐동맥 고혈압의 소견을 보이고 심장질환이 의심되며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결과 산소 분압 및 산소 포화도가 매우 낮은 상태여서 산소 흡입기를 통해 산소 공급을 받아야 하고, 보행과 같은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산부인과 과장 조땡땡은 2005년 5월 11일 오전 11시경 망인에게 산소 마스크를 떼고 보행 운동을 하라는 지시를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8시 46분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아까 그 전문의 선생님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상속인인 원고 김땡땡에게 1억 3,900여만 원, 그리고 원고 2와 원고 3에게 각각 8,700여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땡땡이 망인에 대하여 보행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앞에까지는 이제 원고들의 주장이죠. 그리고 피고들은 조땡땡이 망인에 대해서 보행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망인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에 따라 제왕절개 수술 이후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거쳤고,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보행까지 제한하여야 할 상태는 아니었고, 오히려 망인이 자신의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과신하여 임의로 보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심정지를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부분은 원고의 주장이고 뒷부분은 피고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의 주장을 받고 법원의 판단을
손해배상 책임 발생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선천성 심방 중격 결손 및 폐동맥 고혈압 등으로 인해서 2005년 5월 8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출산 직후 산소 마스크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5에서 7리터의 산소를 주입받아 왔으나 그 산소 포화도가 80% 내외에 머물렀다가 2005년 5월 10일 순환기내과 과장의 지시로 산소 주입량을 3리터로 줄인 후 2005년 5월 11일 오전 측정한 동맥혈 가스검사상에 산소 포화도가 매우 위험한 상태인 55.6%까지 떨어지는 등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상태에서도 산소 포화도가 정상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산소 포화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어 산소 마스크를 뗀 상태에서 보행과 같은 운동을 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데다가 전원 조치까지 고려되어 있었고, 한편 망인과 같은 아이젠메nger 증후군인 산모의 경우 사망률이 30에서 50%에 이르고 사망한 산모들은 대부분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게 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내지 순환기내과 의사 및 간호사들로서는 망인의 산소 포화도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여야 하고, 혹시 망인이 운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착용하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함부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여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악결과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산부인과 주치던 조땡땡은 2005년 5월 11일 오전 10시경 망인의 회복 상태를 과신한 나머지 회진 시에 망인 또는 그 담당 간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망인에게 가볍게 운동을 하라고 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 병원 수간호사 김땡땡은 망인이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경 스스로 산소 마스크를 떼고 원고 김상렬 남편이죠. 남편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서 약 10분간 피고 병원의 복도를 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있는 망인에게 보행을 해볼 것을 권하면서 링거 폴대까지 가져다 주어 걷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산소 포화도가 정상 수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에서 같은 날 정오 12시경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 8시 46분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의사 조땡땡 및 간호사 김땡땡이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된 거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었던 거죠. 이때 간호사분은 진짜 요거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수간호사분이 11시 50분경 스스로 산소 마스크를 떼고 남편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서 약 10분간 피고병원의 복도를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즉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과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있는 망인에게 보행해 볼 것을 권유하면서 링거폴대를 이제 가져다 주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포토브록시즌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링거 폴대까지 가져다 주면서 좀 더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렇게 권유한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치 선생님의 오더대로 이렇게 한 잘못밖에 없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소 황당한 그런 판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병명에 대한 그 예후까지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의학적인 소견이
원래 이게 30에서 50% 정도는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산부들이 죽는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 오더가 그렇게 낮더라도 다시 한번 주치의 선생님한테 콜백을 해서 문의하고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의료진으로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배상금은 이제 병원 이사장이나 원장 대표이사 이름으로 이제 배상이 나가겠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그런 사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2교시 수업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